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말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된 저를 아들놈이 우습게 본 것인지 며느리와 짜고 제 재산을 전부 강탈해 간 것이죠. 더 없는 효자인 척 연기를 하며 자기 사업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자식 걱정에 저희 집까지 팔아 도와주자 아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으니까요. 가진 게 없어진 저를 거지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천륜을 끊으며 남남으로 모르는 척 살아가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자식이 아니니 그렇다고 쳐도 사랑으로 키웠다고 자부했던 아들에게 그런 큰 배신을 당하고 나니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죠. 결국 저는 부려막심한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혼내주기는 했지만요. 힘없는 늙은이라 생각하며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우습게 봤지만 제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혼내줬는지 그 사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진국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몇 년 전 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는 순간까지 제 걱정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살아생전 제 생일이며 저희 결혼 기념일이며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늘 제가 1순위였던 사람이었죠.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다니던 단골 떡집에서였어요. 남편을 만날 당시 저는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퇴근 후 자주 들리던 떡집의 종업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떡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저를 보며 팔리다 남은 떡을 가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떡집 종업원인 남편과 결혼을 해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가난했지만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자신처럼 가진 것 없는 못난 사람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면서 절 늘 공주님처럼 챙겨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전 남편을 믿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도와 함께 떡집을 차리게 되었는데 찹쌀떡이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고 남들에게 나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자식인 아들도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 저와 남편은 꼬부랑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해오던 떡집을 정리하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장성에 결혼을 해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상태라 앞으로는 남편과 저 두 사람만 생각하며 여생을 보내자는 생각이었어요. 하나 행복했던 그 순간도 잠시 저와 남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췌장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된 상태라 전 정말 하루아침에 저희 남편을 허무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저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만 시키고 먼저 떠나서 미안해.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당신 고생 안 시키고 꼭 호강만 시켜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잘 지내다가 하늘에서 나중에 만나. 되도록 아주 천천히 오라고. 나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당신 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마요. 내가 당신 만나 도대체 언제 고생했다는 거야.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했던 여자도 없었을 거라고. 내 신랑이 최고였어. 당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 재영이 잘 사는지 지켜보다가
조만간 따라갈 테니까. 알겠죠? 남편이 떠나고 나니 한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망하니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들과 며느리였죠.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버릇이 없어질까봐 엄하게 키웠었는데 그래서인지 부모님 저희에게 아주 깍듯이 잘했거든요. 엄마, 기운 내세요. 엄마 곁에 저랑 집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전 정말 견디기 힘들 거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님이 안 계신 빈자리 저희가 채워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손자 구경도 하시고 같이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어머니 손자가 언제 할머니 놀러 오냐고 매일 묻는다고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하늘에 있을 아버님도 분명히 어머님 걱정에 편히 쉬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 그럼마. 아들아,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내가 힘을 내보마. 그렇게 한동안 아들의 집에 오고 가며 생활하다 보니 남편이 떠난 슬픔도 조금씩 잊고 조금 기운이 나기 시작하였죠. 남편이 떠난 사실이 아직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버틸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자 저도 혼자 있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의 일상을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도 잠시 저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큰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저의 아들의 사업 문제였어요. 저희 아들은 대기업을 다니다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보였던 회사가 큰 난관에 봉착하고 만 것이죠. 저희 아들이 회사를 관두고 시작했던 것은 바로 찹쌀떡을 만들어 여러 곳에 납품을 하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떠나며 물려준 찹쌀떡 레시피가 있었고 아들은 그걸 대량 생산하도록 연구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크게 떡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였습니다. 요즘은 제품만 좋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라면서 남편의 찹쌀떡이야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검증이 된 것이니 절대로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생각과 실전은 다른 것인지 아들이 찹쌀떡 상품을 내놓으며 히트를 하자 이곳저곳에서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과일을 넣어 만드는 찹쌀떡이며 밤이며 호두, 심지어 크림까지 넣어 만든 제품들이 개발될 정도로 새로운 상품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만 겁니다. 결국에는 회사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당장 문을 닫게 될 위기까지 오고야 말았으니까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손을 벌리더라고요. 엄마, 어쩌면 좋아요. 이러다 정말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공장도 은행에 담보 잡히고 빚쟁이들까지 찾아와서 당장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엄마, 나 회사 망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러다 남편 진짜 회사 망해서 깜빵이라도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랑 어머니는 손자는 어떻게 하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래 엄마, 나 좀 도와줘.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엄마가 살고 있는 이 집 담보만 잡혀도 우리 회사 급한 불은 끌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은행 이자랑은 내가 꼬박꼬박 잘 갚을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겁을 잔뜩 먹고 몸까지 떨며 부탁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차마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와 남편이 살던 집을 내놓게 되었고 아들 몰래 숨겨두었던 증권이며 현금이며 재산까지 정리해 전부 아들 도와주는 데 쓰고 말았죠. 남편은 나이 들면 자식도 필요 없고 돈은 꼭 있어야 한다며 무슨 일이 있든 죽을 때까지 놓지 말라고 했었지만
마음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피땀 흘려 번 돈 전부를 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데 쓰고 전부 줘버렸으니까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전부 주게 될 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뒤흔들 뼈아픈 사건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요. 은혜도 모르고 머리 검은 짐승들이 저를 배신해버렸으니까요. 바로 저의 아들과 며느리가요. 제가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게 되자 아들이며 며느리며 초반에는 정말 절 살뜰히 챙기며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아들이 다시 재기에 성공하며 사업이 잘 되게 되자 아들이며 며느리까지 아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아들 사업을 도와주느라 가진 것 없는 단칸방에 살게 된 힘없는 노인이 된 저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는데 하필 그때 큰 몸살까지 걸리며 침대 위에 누워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굳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나을 때까지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아들이나 며느리나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아들네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첫날부터 며느리의 눈칫밥을 먹게 된 것이죠. 게다가 며느리는 아픈 병자인 제 끼니마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전복죽도 만들고 제대로 챙겨주는가 싶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말간죽의 반찬이라고는 간장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니 나중에는 아예 식사조차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들이 제가 집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겠다면서 아픈 저를 두고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굶고 말았죠. 제가 많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스스로 일어나 밥이라도 챙겨 먹었을 텐데 다리까지 다친 데다 몸에서 열이 나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간신히 힘을 내 밖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아들 집에는 날 제대로 간병해 줄 사람도 없고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겠으니 제발 부탁이니 데려다 달라고요. 약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이대로 굶고 지내다가는 제가 더 아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는데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나 짜증을 부리며 재빨리 밥상을 차려 저에게 내동댕이 치듯 밥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그것도 이나간 대접에 맨밥에 상한 멸치볶음과 시뻘건 고추장이 한가득 올려져 있는 비렁뱅이가 먹는 밥보다 못한 밥상을 말이에요. 아픈 병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숟가락에는 고추장을 풀 때 사용했는지 고추장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짜증나! 오랜만에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좀 보내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그걸 못 참고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저희끼리 나간 게 그렇게 눈꼴시고 못 참겠어요? 사람이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추하게 그놈의 밥 타령은 늙으면 식탐 맞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네. 징그러워. 자, 여기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밥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귀찮으니까 저 더는 부르지 마세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받은 며느리의 밥상은 차마 인간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주고 간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러다 결국 간신히 힘을 내 고추장이 묻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콱 굶어 죽을까도 생각했지만 잘 지내다가 하늘에서 나중에 만나자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러고 가면 누구보다 남편이 가장 슬퍼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한 멸치볶음과 고추장이 묻어있지 않은 쪽의 맨밥을 꾸역꾸역 삼켰고 넘어가지 않던 밥을 삼키다가
결국 방 안에서 홀로 서러움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왜 혼자 갔어? 나도 데려가. 나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프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열일 제쳐두고 저만 챙기던 남편이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새벽쯤 되자 밥을 먹은 후 약을 먹어서인지 몸이 나아져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 참고 있던 용변을 보기 위해 간신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아직 잠을 자지 않는 것인지 살짝 열려져 있는 불이 켜져 있는 아들 방문 사이로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던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던 대화 내용에 저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았죠. 여보 미안해. 아휴, 요즘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당신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래?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놀러 나가는데 알아서 밥 좀 차려 먹지 못하고 노인네 심술인지 질투나 그런 거지. 전화해서 방해나 하고 언제까지 밥을 해서 갖다 바쳐야 하는데 내가 무슨 어머니 시녀야? 노인네가 뭐가 그리 까다로운 건지 내가 해다 주는 밥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긴 하고 짜증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엄마한테 말해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야겠어. 자식된 도리도 있으니 노인네가 와서 알아서 할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영 신경 쓰이게 하고 못 쓰겠어. 솔직히 그동안 엄마한테 잘해줬던 거는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떨어질 재산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가진 것 없는 한 푼 없는 노인네인데 계속 잘해줘서 뭐 하겠어. 이렇게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내가 내일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나만 믿으라고. 나도 이 정도 했으면 자식된 놀이는 다 했다고 봐. 저는 제가 지내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잘해줬던 것은 바로 남편과 제가 힘들게 모은 저의 재산을 노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제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주고 나니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돌변해 저를 멸시하며 막대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 조금씩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돌변할 줄은 전혀 상상치 못했던 겁니다. 남편의 말대로 죽을 때까지 재산을 두 손에 꼭 쥐고 아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짐을 싸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 이를 꽉 깨물고 제대로 가누기 힘든 몸으로 간신히 아들 집을 나왔던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되도록 서로 불편하지 않게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요. 내가 아프더라도 병원을 가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놈은 제 걱정 한마디 없이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알겠다는 답장 하나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저희 아들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비록 남편과 살던 넓은 집을 떠나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더는 자신놈을 신경 쓰며 가슴 아파할 일도 없고 괜스레 아프다는 이유로 아들놈 집에 끌려가 눈칫밥을 먹으며 구박을 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문제라면 제 수중에 아끼고 생활에도 몇 년 버틸 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이 펴면 도와준다는 아들맘만 믿고 제 전 재산과 함께 집까지 아들놈을 도와주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들놈이 제게 했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젊은 시절 미싱사를 했던 경력을 살려 집에서 일을 받아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돈이면 생활비로 쓰며 제 노후로 준비할 자금을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전 그런 아들놈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들에게 되도록 얼굴을 보지 말고 살자고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남편 기일에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해놓고 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화도 아닌 문자로 일방적인 통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 화가 나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를 하게 되었죠. 네 아빠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오지 않겠다는 거냐. 네 아빠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차피 사람 죽으면 전부 끝이라고요.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대요? 그리고 제가 아빠 제사 안 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만한 이유라니.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러냐? 그 이유가 네 아빠 제사보다 중요한 거야? 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엄마 며느리가 시댁가 가면 이혼하겠대.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되도록 보고 살지 말자면서 왜 자꾸 연락하는 건데요? 이미 돌아가신 아빠 제사를 지내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마지막 아들놈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저는 그만 눈이 돌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 아들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한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평생 그 고된 떡집 장사를 하며 힘들게 키워온 저희 남편에게까지 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에게 모든 걸 포기했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짜증나는 얼굴로 나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이러는 건데요? 내가 분명 아빠 제사에 안 간다고 말했잖아요. 엄마 혹시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아빠가 살면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너 대학 보낸다고 등골 위게 일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그런 네 아빠 제삿날에도 이제는 오지 않겠다는 거냐? 네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네 아빠랑 나랑 힘들게 모은 그 재산 너 도와주는데 쓰지도 않았어.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뜯어가놓고 이제는 더는 볼 일 없어졌으니 막 나가겠다는 거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엄마, 솔직히 말은 바로예요. 누구 때문이긴. 전부 엄마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돈이 더 많아 봐요. 그러면 나 도와준다고 집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저 원망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엄마 일일이 비유 맞추는 것도 지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영 끊고 살아요. 영 끊고 각자 살자고. 나 솔직히 엄마 화풀이 받아주면서 이렇게 얼굴 보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형제라도 많았으면 나 혼자 이렇게 엄마 신경 쓰면서 부담 가질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억울하게 나 혼자 엄마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담감을 느끼만 살아야 하는데. 나도 내 인생 좀 살자고. 이제 제발 나 좀 놔달라고요. 저는 아들놈의 가슴을 치며 멱살을 잡았고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부담감을 느꼈다는 거야. 네놈이 나한테 한 거라고는 다 망해가는 네놈 사업 도와달라고 네 아빠랑 나랑 살던 집 빼앗고 내 재산은 전부 빼앗은 거밖에 더 있어? 그래놓고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데. 너는 널 위해 한평생 살아온 부모한테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냐?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 말에 멱살을 잡고 있던 저의 손을 뿌리치며 절 밀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며 뒹굴고 말았죠. 아이 짜증나게. 이 골치 아픈 노인네야.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아이고 아유. 내가 언제 나한테 희생하며 살라고 했어? 당신이 좋아서 그래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찾아가도 안 받아줄 테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더는 우리 집사람도 귀찮게 하지 말고. 뭐 어차피 찾아와도 우리 이사하고 없을 테지만 요즘 내 사업이 무척 잘 돼서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거든. 그러면 내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너 사업 도와주면 분명히 매달 생활비 보내주기로 해놓고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왜 갑자기 생활비 한 푼 안 보내주는 건데? 그거야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얼마나 엄마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정 돈이 필요하면 엄마가 일해서 벌든가. 앞으로 다시는 우리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요. 전 바닥에 엎어져 인생의 회한을 느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름 잘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건지 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쉬울 때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나오더니 저를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하고 소용없어지자 쓰레기처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바닥에 주저앉아 결심을 했죠. 아들놈과 며느리에게 제가 당한 만큼 복수하며 제대로 혼내주기로요. 아들놈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힘들었던 아들의 사업이 왜 갑자기 잘 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사실 아들 사업이 잘 되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며 많은 돈을 벌게 해줬던 거래처 대표가 바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장부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여자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과연 저 친구가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결국은 해내고 말더라고요. 몇 번의 사업을 하다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저와 남편이었고요. 그래서 아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친구의 도움으로 아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가 하던 사업은 식품 사업으로 빵이며 떡이며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모르겠지만 제 도움으로 아들네 회사는 친구의 회사에 주문받아 제품을 납품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OEM 방식으로 친구네 회사에서 주문을 하면 아들네 회사에 납품을 해 친구네 회사 이름으로 판매하는 방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 사실을 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도와주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란 생각에 아들놈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 모든 배려가 결국 저에게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크나큰 배신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말이에요. 전 펑펑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은 자리에서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울고 있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순짠이, 나야. 나 좀 도와줘. 명지야, 무슨 일이야? 왜 울면서 전화를 받아? 내가 글쎄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한테 배신을 당했다. 버림을 받았어. 내가 늙고 가진 것도 없어지니 나를 헌신짝처럼 바로 버리더라. 나는 지놈 사업 망할까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전부 끌어다가 도와줬는데 내 재산 다 뜯어가고 사업이 잘 되니까 나를 버렸어. 지 처자식이랑만 잘 살아보겠대. 내 얼굴 보는 게 지긋지긋하고 골치가 아프단다. 이런 괘씸한 놈. 명지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너 있는 대로 갈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있어. 친구는 제가 있는 대로 바로 달려와 주었고 저희 집에 들려 제 짐들을 전부 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당분간은 혼자 두면 안 되겠다면서 제 마음이 나아질 때까지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사실 친구는 사업을 하느라 결혼을 안 한 독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도착하자 친구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명지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 부탁에 네 아들 사업도 도와줬던 건데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대로 혼을 내줘야 명진 네 아들이 정신 차릴 것 같아. 순자야, 그래줄 수 있는 거야? 나 도와줄 수 있냐고. 당연하지. 네가 원하면 당장 너희 아들 회사랑 계약도 끊을 수 있어. 안 그래도 요즘 너희 아들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들이 질이 갑자기 떨어져서 고객들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나 혼자 고민 많았거든.
그래도 그동안은 네 얼굴도 있고 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고 있었던 건데 더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 너랑 네 남편이 그때 나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회사 벌써 10번도 더 망했다고. 넌 내 은인이나 다름없어. 명지야, 우리가 같이 네 아들이랑 며느리 혼내주자. 너희 아들놈 회사랑 했던 계약도 전부 끊고 너희 아들 회사 때문에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손해봤던 것도 전부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어. 그래야 그것들이 정신 차리지.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나한테는 역시 너밖에 없다. 자식도 나 싫다고 버렸는데 정말 고마워. 아니야. 너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알고 있거든. 소개해 줄 테니까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아들놈과 며느리를 제대로 혼내줄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마무리된 후 전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꼭 만나자고요. 그러자 아들놈은 저와 굳이 시간까지 내서 밖에서 만나는 게 귀찮은지 자신이 이사한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 이사한 아들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 때문에 남편과 살던 집까지 팔아버려서 방 한 칸짜리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50평짜리 으리으리한 넓은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안부를 묻기는커녕 왜 보자고 했는지 그 이유부터 물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엄마가 다시 우리 찾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드린 거니 꼭 기억하시고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세요. 우리 오늘 해외로 가족 여행 가기로 해서 조금 있으면 나가봐야 한다고요. 너희들, 내가 아파트랑 재산 물려주면 나 잘모시기로 약속했었지? 그 약속 어겼으니 내 재산 전부 돌려줬으면 한다. 배은망덕한 너희 같은 것들한테는 나랑 너희 아빠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절대 물려줄 수 없으니까. 이 노인네가 정말. 엄마, 한 번 재산을 줬으면 그만이지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늙어서 힘도 없는 노인네가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왜? 강제로라도 저희한테 준 재산 받아내려고요? 그런데 이미 준 재산을 무슨 방법으로 뺏으려고요? 나는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지금 겨우 그런 일로 저희 여행 가는 날 찾아와서 기분 잡치게 만든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으시네요. 진짜 짜증나는 노인네라니까. 무슨 치매라도 걸렸나? 치매? 치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볼 땐 내가 치매 걸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오늘 일 전부 끝나면 정신과 좀 가봐라. 그러면 니들이 나한테 한 짓거리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거리였는지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한 번 재산을 줬으면 끝나? 누가 그러든 부모가 자식한테 제사 주면 끝이라고. 어디 이거나 보고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네 집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각서 사본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이민 각서를 확인한 순간 아들놈과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엄마, 이건. 여보, 어떡해. 어머니 법 같은 거 잘 모르셔서 우리가 아무리 함부로 해도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거 보이냐? 내가 너희한테 내 아파트랑 재산 물려주면 니들이 나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며 썼던 각서다. 그때 법적으로 공증도 같이 받은 거 전부 기억하지?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줬어도 재산 물려줄 때 했던 약속 이행 못하면 줬던 재산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재산도 내 변호사랑 상의해서 전부 돌려받을 테니까 마음의 준비 잘하고 있는 게 좋을 거다. 오늘 그 말 하려고 찾아왔던 거니까 니들 인생의 마지막이 될 해외여행 잘 다녀오고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자꾸나. 어차피 나한테 재산 전부 빼앗기면 니들 형편에 다시는 해외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될 테니까.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한테 그랬던 거 전부 진심 아니었다고요. 안 그래도 오늘 엄마 오시면 이번 가는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어. 내 말이 맞지,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한마디 좀 해봐. 그리고 변호사라니. 엄마한테 변호사 선임할 그런 돈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예,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그동안 저희에게 섭섭한 게 있어도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남편은 어머니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전부 오해 풀고 잘 지내보자고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누가? 그리고 오해는 무슨 오해? 지 새끼 지 마누라만 챙기겠다고 지 낳아준 부모 뒤통수 치고 버린 놈이 무슨 자식이야? 나는 저런 짐승 새끼보다 못한 자식놈도 며느리도 둔 적 없다. 그리고 아직 내 이야기 안 끝났는데 니들 사업이 그냥 잘 됐는지 알지? 갑자기 힘들던 재영이 네 사업이 왜 갑자기 잘 됐는지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마. 오늘 내가 나 버리고 뒤통수 친 아들이랑 절연하려고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내 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 친구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구나. 그 친구가 내 변호사 비용도 내준 거거든. 니들 제대로 혼내줄 때까지 얼마가 들든 전부 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 친구 만나서 이야기 잘해봐라. 그렇게 말하며 저는 아들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아들집 안으로 들어왔고 제 친구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아들이며 며느리며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더군요. 사실 아들뿐만이 아니라 며느리까지 제 친구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야 자기 회사 물건 납품하는 회사 대표이니 알 수밖에 없던 거고 며느리는 아들놈이 친구한테 대접하겠다며 몇 번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 기억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동안 잘 있었나 김 사장? 최 대표님. 최 대표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왜긴? 나 사업 힘들 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내 은인 같은 친구가 인간 같지도 않은 개 잡것인 아들놈이랑 며느리한테 배신당해서 탈탈 털려 알거지가 되었다고 하니 내가 혼내주려고 찾아왔지. 너희들 모르고 있었지? 여기 있는 명지가 나랑은 친자매나 다름없는 둘도 없는 사이라는 거. 그래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아들놈 회사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김 사장 니놈 회사랑 계약해서 도와줬던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감히 내 친구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어차피 우리 회사랑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널리고 널렸고 명지 부탁 아니었으면 니놈 회사랑 일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니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엄청난 잘못을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냐? 그러면 저희 엄마가 최 대표님께 부탁해서 저희 회사랑 일을 하셨던 거란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재산 전부 빼앗고 영 끊고 살려고 했던 거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친구분 중에 최 대표님처럼 성공한 사업가분이 계셨던 거야? 진작 나한테 귀뜸 좀 해주지 그랬어. 그러면 어머니 무시하면서 함부로 구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모시면서 효도했을 거라고. 그 더럽고 추한 주둥이 전부 닥치지 못하겠어? 전부 됐고 어차피 처음부터 명지 부탁에 니놈 회사랑 계약해서 일했던 건데 명지가 김 사장 내놈이랑 차식으로 영 끊는다고 하니 더는 나도 니놈 회사랑 일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하려고 오늘 명지 따라 같이 온 거니까 잘 알고 있으라고. 안 그래도 니놈 회사에서 납품하는 물건들이 요즘 계속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아주 잘 됐지 뭐야. 내가 우리 회사 손해본 것까지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니놈들 기억하지? 계약할 때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니놈네 회사 제품에 문제 있으면 전부 배상해주면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거. 그러니까 부모 버린 쓰레기인 너희 어디 거지꼴 돼서 잘 살아봐라. 나머지는 우리 회사 법무팀이랑 잘 이야기해보고. 그러자 아들놈과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잘못되면 어머니도 마음 편치 않으실 테고 최 대표님 마음 좀 제발 돌려주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엄마긴 무슨 엄마?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영 끊기로 한 거 벌써 잊었어? 니들은 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라고. 알겠냐? 저와 제 친구는 그렇게 저의 아들놈과 며느리에게 한 방 먹인 후 두 손을 꼭 잡고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망연자실하며 우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놈과 며느리의 우는 소리에 방에 있던 손주까지 나와 따라 울기 시작했고요. 아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어. 내 인생 전부 끝났다고. 내 인생 이제 쪽박이라고. 여보, 우리 정말 망한 거야? 정말 끝장난 거냐고. 아우, 이를 어쩌면 좋아.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다가 내 인생 종치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후 저는 정말로 친구의 도움으로 아들에게 소송을 해 물려주었던 재산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계약을 해지하면서 저희 아들 회사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들은 저에게 제 재산을 전부 돌려주고 친구 회사 손해배상까지 해주느라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까지 전부 잃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고 있던 50평짜리 아파트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판 아파트의 집주인분을 설득해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구매해 다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남편과 살던 집을 되찾자 그때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몇 번 만날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전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 앞에서 기웃거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경찰차를 부르니 겁을 먹었는지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전 저의 변호사님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니 고생 좀 하면서 인생 살아보라고 제가 죽더라도 제 전 재산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전부 쓰고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 안 되면 사회 환원이라도 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미 전 그때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한 상태였죠. 그 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줬던 변호사님의 말로는 제 말을 전하자 아들은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잠시 졸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의 지인으로부터 아들과 며느리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들은 건설 현장에 막노동 일을 시작했고 며느리도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참에 고생 좀 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좀 깨달으면서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전 지금 안정을 되찾으며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와 함께 남편 산소도 다녀왔고요. 속상한 마음에 남편 산소 앞에서 울게 되니 친구가 곁에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가끔 자신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도 보러 다니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남편 목까지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친구의 말에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남편 목까지 행복하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식들보다 여러분들을 먼저 꼭 챙기셨으면 해요. 그러면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